세계 경제의 판도가 지금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장면이죠. 그때는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묶이는 시대였습니다. 국경은 점점 희미해지고 무역 장벽은 무너지고 모두가 함께 성장한다는 꿈이 당연한 상식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미래는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깨져버렸습니다. 오늘날 그 자유무역의 심장부에 가장 먼저 벽을 세운 나라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유무역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외치던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은 말 그대로 관세라는 이름의 경제폭탄을 곳곳에 투하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스스로 만든 질서를 뒤엎으며 새로운 경제전쟁의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왜 미국은 스스로 만든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충격파는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남기게 될까요? 오늘 그 거대한 흐름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사실 이 변화는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전조가 존재했죠.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세계 경제 역사에서 특별한 시대로 불리는 시기입니다. WTO라는 초대형 다자 협상 틀이 있었지만 참여국이 너무 많아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했죠. 그래서 각국은 더 빠르고 더 확실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서로 직접 손을 잡는 방식입니다. 소수 국가들끼리 혹은 양국 간에 만들어진 직접적인 무역협정이죠. 이것이 이후 수십 년 동안 세계 무역의 근간이 되었고 지금 미국이 이 질서를 흔들기 시작한 이유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런 협정들은 참여하는 나라들 사이에서 세금 장벽을 없애고 각종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수출이 급증했고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들도 생산성이 올라갔습니다. 각 나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면서 전체적인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죠. 해외 투자도 활발해졌고 경제 성장도 가속화되었습니다. 북미 지역의 경제 통합 사례가 성공을 거두자 다른 대륙과 지역들도 뒤질세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흐름에 참여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죠. 단순히 경제적 이득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협정들은 국가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도구로도 활용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정말 올바른 길이라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일까요?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미국의 무역 수지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미국은 상당히 심각한 무역 적자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 약 9,200억 넬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죠. 이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현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976년 이후로 거의 50년 가까이 계속해서 적자 상태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1980년대 초반만 해도 연간 1,000억 달러 정도였던 적자가 이제는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난 것이죠. 트럼프 정부는 이 상황을 매우 불공정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적자가 문제라고 지적하죠. 중국 기업들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술 이전을 부당하게 요구하며 자국 산업에 과도한 지원금을 퍼붓는다고 비난합니다. 보수 성향의 미디어들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의 불공정한 경쟁 때문에 미국의 제조 산업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목소리를 높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해서 그곳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팔고 있지 않나요? 왜 그런데도 중국이 문제라고 하는 것일까요? 미국 정부는 이런 무역 불균형을 일종의 약탈 행위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관세라는 수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미국이 이렇게 강경한 관세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죠. 바로 글로벌 차원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목표입니다. 몇 년 전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각국은 필수 의료 물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공급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죠. 이후 많은 나라들이 중요한 품목들은 자국 내에서 생산하거나 최소한 믿을 수 있는 동맹국들과의 네트워크 안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경제가 이제는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순수한 경제 논리만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략적 무기가 되어버렸죠. 우방국이나 가까운 관계의 국가들끼리 경제권을 형성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앞으로 3년은 이런 경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상황이 정말 답답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유무역을 외치며 시장을 개방했지만 그 결과는 예상과 달랐죠. 기업들은 더 싼 인건비를 찾아 앞다퉈 중국, 멕시코,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겨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제조업 기반은 빠르게 붕괴했고 한때 도시의 심장이었던 공장들은 텅 빈 폐허가 되었습니다. 철강, 자동차, 전자 등 미국 산업의 상징이던 분야들이 하나둘씩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일자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에서 왜 우리만 손해를 보고 있는가? 그래서 미국은 마침내 전혀 다른 카드, 즉 관세라는 경제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논리는 단순합니다. 해외에서 만들어진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그 물건들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싸다는 이유로 해외로 공장을 옮길 유인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의 계산은 철저히 이익 중심입니다. 만약 멕시코에서 생산할 때보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편이 더 싸지거나 혹은 손해가 덜 난다면 기업들은 결국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바로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관세를 이용해 해외 생산의 매력을 깨뜨리고 기업들이 미국 본토로 복귀하도록 강제로 방향을 틀게 만드는 전략이죠. 결국 미국의 관세 전략은 단순한 무역 보복이 아니라 제조업 부활, 일자리 회복, 산업 패권 탈환이라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의 일부인 셈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같은 핵심 산업 품목에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관세가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보호 무역이 아니라 해외 공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황을 줄이고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이죠. 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첨단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 우선주의 전략의 핵심 축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두고 심지어 아름다운 조치라고 표현하며 극찬했습니다. 관세를 통해 상대국을 압박하고 미국에게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겠다는 의지였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관세는 미국의 의도를 전 세계에 강력하게 알리는 경고 신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죠. 이제 협상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처럼 상대방의 제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먼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상대가 이를 받아들여야만 협상이 시작됩니다. 심지어 일정 금액까지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쿼터 제도 같은 장치도 도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나 다른 동맹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면 무엇을 양보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지정학적 전략과 연결됩니다.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단순합니다.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이 신뢰하는 국가 중심으로 새로운 공급망을 재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중국 의존도는 여전히 상당합니다. 중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거두는 흑자 규모도 막대하죠. 미국은 이런 구조를 바꾸려 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경제적, 지정학적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려 합니다. 동맹국들이 압박을 받으면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제한되겠죠. 결국 관세 정책은 단순한 경제 도구가 아닙니다. WTO 같은 다자간 무역 체계나 기존 외교 루트가 더 이상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결과 미국은 직접적인 힘과 압박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무역전쟁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힘의 균형을 바꾸려는 거대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런 전략이 항상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국민들 역시 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관세가 붙으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고 결국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죠. 우리가 매일 장바구니에서 느끼는 물가 상승, 그 한가운데 바로 이런 정책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출국 내 기업들도 혼란에 빠집니다. 관세 부담을 가격에 전가할 것인가, 아니면 손실을 감수할 것인가? 단순한 선택 같지만 이 결정 하나가 국내 정치와 산업 구조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출을 포기하면 자국 내 상품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죠. 누가 이 부담을 떠안느냐에 따라
경제적 혼란이 커집니다. 원자재나 중간재에도 관세가 붙으면 생산 원가가 급등하고 기업의 수익성은 타격을 받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상대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산 제품의 해외 경쟁력은 떨어지고 농업 첨단 제조업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을 예로 들어보면 상황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나라가 국산 육류 사료로 쓰는 콩과 옥수수 대부분이 미국산이고 밀가루도 상당 부분 미국산입니다. 이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르면 국내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관세를 바꿀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 상황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제조업 일자리 보호라는 목표지만 보복 관세와 원가 상승, 수출 감소라는 현실적 역효과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시행 정부 때 철강 관세가 그랬죠. 이제 문제는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주요 동맹국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동맹 관계 자체를 약화시키고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수출품 가격이 오르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며 복잡하게 얽힌 공급망을 재편해야 하는 부담까지 겹칩니다. 결국 미국이 원하는 시점과 조건에 따라 세계 경제가 움직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동맹국들 사이의 외교적 긴장은 고조되고 대중국 견제 연합은 약화될 수 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국가 안보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과거 미국의 관세 정책 사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과 통상 압박을 다른 나라들에게 가한 경험이 있죠. 트럼프가 처음이 아닙니다. 미국은 자유무역의 선봉장으로 여겨지지만 필요할 때마다 과감하게 규제를 사용해 왔습니다. 1929년 대공황 시기에는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2만여 개 이상의 수입 품목에 평균 약 60%에 달하는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했죠. 이는 즉각적인 보복 관세를 불러왔고 1929년에서 1932년 사이에 국제 교역량이 무려 약 17% 급감했습니다. 대공황을 더욱 심화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공격적인 보호무역 정책의 실패 사례입니다. 일본 경제가 급성장하고 대미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자 1980년대 미국은 일본의 자동차와 철강에 자발적 수출 규제를 강요했습니다. 반도체 협정을 통해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에게 일본 시장 점유율 약 22% 달성을 강제했죠. 슈퍼 301조를 발동해서 일본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왜 소위 잃어버린 30년, 40년을 겪게 되었는지 일본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외부 압력이 일본을 몰락하게 만들었고 사실 이것이 한국과 대만 등에는 기회가 되기도 했죠. 일본은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이 마찰로 인해 일본 반도체 산업이 쇠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2002년 조지 부시 행정부는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철강 제품에 약 10%에서 32%의 임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일본, 한국 등 주요 수출국들의 강력한 비판과 보복 위협, 그리고 WTO의 불리한 판결에 직면해서 2003년 12월 조기에 철회해야 했죠. 트럼프 일기 때인 2018년부터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약 27%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국가 안보 명목의 관세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 삼은 관세 조치가 대표적이죠. 미국이 예상하는 관세 부과 대상 목록에서 대한민국은 약 680달러의 무역 적자국으로 분류되며 약 25%의 상호 관세가 발효되었습니다. 미국은 약 2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제로로 만들 생각인데요. 결국 한국은 680억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게 된 셈이죠. 이대로 가면 우리 수출 산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단순히 단기적인 피해를 줄이려 하기보다는 변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 이후에 어떤 산업을 육성해야 하고 어떤 동맹 관계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입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관세 정책에 연대해서 저항하거나 경제적으로 중국과 오히려 더욱 밀착하는 등 미국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은 빨리 선택하기를 바랄지도 모르죠. 우리는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연하고 실리적인 외교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보와 경제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길이니까요. 필수 품목의 국내 생산을 늘리거나 다양한 국가와의 공급망을 다변화해서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여야 합니다.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관세 장벽을 넘어서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죠. 대한민국은 결코 강대국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길은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강대국들의 충돌과 연합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아 왔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는 변하지 않았지만 주변 정세는 늘 바뀌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식민지가 되기도 했고 영토와 영향력을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비판하거나 난리를 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냉철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과거 국제무역을 지배하던 힘이 경제적 효율성이었다면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안보와 경제 블록화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보호 무역이 아닙니다. 동맹국을 결속시키고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며 글로벌 힘의 균형을 재편하는 장기 전략입니다. 그저 휩쓸려 갈 것인지 아니면 냉철한 판단과 전략적 대응으로 우리 길을 만들어갈 것인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지정학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길은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 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길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